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면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품목별 관세가 발효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미국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20종에 대한 일시 관세 면제 선언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애플은 주가 상승을 등에 업고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유예를 시사함에 따라 미국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랠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돕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는 발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완성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효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음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제조업 숙련자가 부족한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좀 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면제라 하더라도 그 사이 동안 또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연준 풋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경기 침체로 들어서게 된다면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됐고요. 증시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속보가 좀 들어와 있었죠. 중국 쪽에서 미국을 향해서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우리 시장 개장한 이후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미국에 있어서 코인 라이브 두 번째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있어서 진심인 기업 중 하나가 스트레티지죠. 여기서 추가 매수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빅애플 스탁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도 경제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히토류 보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4월 14일부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중히토류 그리고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을 수출 면허제로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나서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광물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이제 히토류 때문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이 히토류 때문인데 사실 그 중국이 이제 관세 정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꺼낼 카드가 히토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그 4월 4일부로 중국 정부가 이제 6종의 히토류 금속류를 히토류 연구 자석과 이제 2가지를 이제 수출 면허제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야 내보낼 수 있게 된 거죠. 대부분 항만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출 중단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면허제라고 하지 말자 내보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수출 허가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보내지 않겠다고 얘기가 돼서 일단 전면 중단된 사태고 미국이든 모든 나라에서 전 세계 대상으로 이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미국 어떤 방산산업과는 거래 자체를 아직 금지하는 그런 별도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전기차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이런 제품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구 자석의 원재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AI 서버라든가 레이저라든가 항공기 엔진, 자율주행 스텔스 무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또 생각을 하면 중국에서 이게 자원이 일단 뭐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 매장량이 어디 많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중국의 대부분이 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34% 정도가 이제 중국에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를 다 해서 쓰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중요한 건 정제 기술입니다. 정제 기술을 대부분 다 이제 89%에서 이제 거의 100% 가까이를 중국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히토류 정제를 99% 이게 지난해 기준입니다. 99% 중국에서 정제를 하고 있고요. 히토류 자석류 생산의 90%를 연간 20만 톤을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에서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요 대상국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는 게 독일이라든가 우리나라입니까? 이런 거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첨단 기술을 하는 이 나라들이 대부분 어쨌든 첨단 소재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걸 하다 보니까 중국이 4월 4일 이거를 맞불을 놓게 된 거고요. 어쨌든 영향에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GM이라든가 테슬라든가 로키드 마틴, 특히 인텔, 보잉 이런 큰 중장비 업체들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첨단 제조업체의 직격탄을 맞게 됐고요. 사실은 중국은 수출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이걸로 이제 지정학적 레버리지를 좀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무기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향후에는 일단 글로벌 제조업에 대한 어떤 지렛대를 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어쨌든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이 없으면 어쨌거나 조그만 거지만 나사 하나가 없으면 어쨌든 조립 라인이 멈추는 거와 마찬가지로 히토류 하나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히토류 어쨌든 첨단 제품의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적은 경제 피해로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피해를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로 어쨌든 그런 효과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 전쟁이 자원 전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약간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에게 있어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은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 중에 하나가 또 히토류이기도 하죠. 이 정제하는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제할 때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이를 좀 허용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한 99% 정도는 중국에서 현재 정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원의 무기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사 하나가 없으면 부품이 돌아가지 않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발효가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통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전기차 산업의 속도 저하라든가 병목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패권이 약간 전환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핵심 부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이는 일단 여러 가지 연구 자석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게 없으면 어쨌거나 이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에 있는 것들은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양 정도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라든가 비아드는 뭐 어차피 자체 생산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주요 OEM의 배터리의 공급사들이
중요한 이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이제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격 급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급등이 됐고 공급 불안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중국은 어쨌거나 자체 공급망을 보호하면서 해외 OEM이라든가 이런 압박 카드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 공급망은 사실상 중국형이나 비중국형으로 나눠질 게 같고 속도나 주권이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서버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AI 서버의 생태계에 고장난 톱니바퀴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연산 장비라든가 요 엔비디아 H100이라든가 TPU 같은 게 열과 자성을 견디는데 이게 아주 히토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냉각 장치라든가 고효율 전력 소비라든가 회전 소자에 쓰는 히토류가 없이는 AI 인프라가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챗GPT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 하드웨어의 어떤 초거대 AI 전쟁에서 중국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 중국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 수 있거나 저희가 지금 쓰는 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멈출 수도 있다. 물론 미래에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그런 거지만 멈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국방의 어떤 기술력이 디커플링 전략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토리는 스텔스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유도무기 같은 약간 첨단 정자 장비의 어떤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 국방부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어쨌든 히토리가 꼭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디커플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린란드에 여기 이제 히토리가 계속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서 개발을 계속하고 정제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쨌든 유해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것들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런 걸 두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이라든가 특사를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공급망에 어쨌든 역진전 구조가 압박이 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노광 장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TSMC라든가 삼성전자랑 인텔이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업체의 중장기 소재에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뭔가 어쨌든 서열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이 부분에서 소재 장비라든가 패키징 전체 라인에 중국의 해지 구조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향후에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총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지정학적으로 약간 자원 블록화의 현실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히토류를 가지고 자원 무기화되는 현상을 좀 바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베트남이나 우크라 말씀해 주셨던 그린란드까지 히토류에서 지분을 좀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암살기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17살 니키타 카삽이라는 인물이 극우 테러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ONA와 연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라는 게 공개가 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17살 되는 이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고교생인데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제 트럼프라는 어떤 대통령을 암살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되고 우리나라는 크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이제 FBI든가 CIA가 이제 발표한 건 충격적인 소식인데 어쨌든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현대 민주적인 어떤 국가의 구조적인 약점과 미래를 위협하는 약간 이런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타 카삽이라고 말씀하신 그 친구가 위스콘신에 있는 어떤 용의자입니다. 이런 용의자고 범행 일시는 지난해 있었던 일로 이제 추정되고 있으면서 이런 친모 타타니아 카삼과 계부 도널드 메이어라는 를 같이 사살을 이미 했고요. 범행 동기는 이제 트럼프 암살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고 트럼프를 암살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기로 이제 친부와 친모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은닉을 했고 이후에 등교를 중단했고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이제 2월에 이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에 권총과 거액의 그 고교생이 가질 수 없는 거액에 이제 현금을 소지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주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극단주의의 어떤 테러의 연계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BI는 어쨌든 디지털 기기의 어쨌든 극우 신나치 체제라고 하죠. 오더 오브 나인 엔젤스라고는 어떤 지지의 어떤 그런 조직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암살의 전복 촉구라든가 히틀러 만세라든가 뭐 이런 자료가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혐의로 연방법의 대통령 암살 시도라든가 정부 전복의 어떤 음모라든가 폭발물 관련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막 말로만 됐던 건데 이게 이제 가정에 침투했다는 점에서 약간 시사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의자가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살해했다는 게 약간 충격적인 것 같고요. 미국 내 정치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러 목적이 단순한 뭐 분노 발산이나 뭐 이념적 약간 이런 저항이 아니라 대통령 암살과 정권 붕괴를 통해서 테러 전복이었다는 게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급진화가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약간 그 모니터라든가 이제 이런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물리적 폭력이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됐다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정보기관이 이런 고등학생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좀 있고 극단주의 이념이 언제든 정치적 테러로 이제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극단주의가 이제 더 이상 뭐 낯선 국외 테러라든가 낯선 이념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가정의 일상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아니죠. 이제 미국의 주변에 있는 약간 이런 게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약간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청소년이 그런 극우 테러 조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것부터가 좀 문제가 좀 쉽게 될 수 있겠죠. 교육과 가정 내에서 특히나 올바른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파장들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놀라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17살 청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TV에서 미국에서는 중계가 CNN이라는 거 이렇게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수의를 입은 친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면 재정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데 왼쪽에 이제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테러 대응 모델이 아니라 이제 해외 테러든가 무슬림에 대한 중심의 감시가 이제 국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것에서 외부 테러 감시가 국내 디지털 금지나라든가 이런 감시로 어쨌든 구조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 시즌에 대한 폭력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트럼프 같은 약간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공호라든가 청소년 자생적이라는 약간 급진주의력에 대한 이런 심리 기술,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에서는 판단력이 약간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생적으로 약간 이렇게 심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 가정, 커뮤니티 차원에서 반급진화 모델에 대한 어떤 본격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어 선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보완 전력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감시 및 검열도 강화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미국이 약간 소홀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디스코프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레딧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주류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사생활 보호와 이제 테러 방지 사이에 어쨌든 법정 윤리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인터넷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요. 극우 단체라든가 이념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화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거 해외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강화 조치라든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정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계속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극우 테러 네트워크와 청소년이 연루됐다라는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화이트 칼라 범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해외 뇌물 그리고 금융 범죄, 암호화폐 시장 관련한 법 집행에서 철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수사나 재판이 현재 중단이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폐쇄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했는지 보면 약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뇌물 수사를 일단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2월에 이제 들어섰는데 해외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FCPA라고 있는데 요걸 중단했어요. 행정명령으로 중단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미국 해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처벌을 했는데 이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철회했습니다. NCFT라는 거 있는데 이걸 해제했습니다. 이거 2005 4월에 법무부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하던 국가암호화폐 집행팀이라고 있는데 이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없앴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나 뭐 이 마약 밀매와 같은 중범죄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아예 없앤 건 암호화폐에 대한 범죄를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도 많이 해주면서 풀어주게 된 거고요. 금융범죄라든가 범죄란 백색 칼라 범죄를 약간 집행을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니콜라의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도 CEO에 대해서 이제 약간 사면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융문제라든가 자금 세탁이라든가 공공문제라 백색 칼라에 대해서 수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크니크 전 임원이라든가 인도재벌 가오니 아단이라든가 이런 수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범죄가 많이 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가 증권거래소 SEC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조사를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적 논란과 이해 충돌이 많습니다. 트럼프 가족들과 이런 암호화폐에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있고 바이낸스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SEC에 자신들이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해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규제 완화를 많이 해주면서 자신들이 또 상장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을 낳고 있고 요게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관련된 이해를 규제 완화 주는 게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또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와 사법 논란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있고 전 세계 부패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부분을 없애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에 대한 범죄의 면허장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과 조세에 피해 내부자 거래 수사를 중단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어쨌든 경찰로서 활용을 좀 했었는데 미국 신뢰도가 이번에 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어쨌든 그 조사라든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부양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조치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실은 이게 정치 권력이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바이낸스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책 결정이 공공선에 이제 아니라 사적 이해 기반에 만들었다 하면 이게 향후에 어떻게 선례가 되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규범의 수호자에서 시장 친화적인 입장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이 시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수호자에서 경쟁자로 약간 변할 것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규제 완화의 자본 유입이 친 트럼프 버블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암호화폐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규제 산업인 장기적 투자 버블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SEC라든가 이런 규제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위축이 될 것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규제 리스크라든지 사라졌으면 자금이 투자 적기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오겠지만 버블이 생길 건 맞을 것 같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어쨌든 시장의 경쟁자가 될 것 같으면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투자자들은 이익을 쫓되 윤리적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있지만 약간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될 것 같고요. 글로벌의 이제 자본의 흐름이 재배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가 리스크가 프라이싱 모델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은 오랫동안 법치국가 예측이 가능한 국가로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무력화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증가됩니다. 사실 싱가포르나 이런 데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자금이 계속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자금이 몰리겠지만 나중에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나중에 다 빠져나갑니다. 일단 먹튀가 생기는 거죠. 한번 먹고 이제 빠지게 되는 약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흔드는 시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면 어쨌든 월가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자주의 시장이 파편화가 되면서 미국이 탈미국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는 인스타, 왓츠앱 분사 보겠습니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SNS 시장 독점하고 있다라는 혐의로 반독점 소송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독점이긴 한데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으니까 메타가 인스타나 왓츠앱을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의 어떤 경쟁자를 없앤다는 측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왓츠앱을 인수할 당시 왓츠앱이 상당히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인스타도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미래에 크면 자기네들 위협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경쟁자를 없애다는 경쟁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번에 이제 독점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번에 재판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까지 독점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상당히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의 독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인수한 것까지 이제 독점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를 이게 되게 이채롭다는 거가 이제 이채로운 건데 사실 이게 주요 쟁점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인수하거나 매장하기 전략인데 FTC가 사실 이번에 보는 메타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부분을 이번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하거나 인수 불가능한 경우에 업체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수해서 사실은 왓츠앱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왓츠앱이 잘 되고 있는 건 인스타는 잘 되고 있지만 왓츠앱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인수해서 약간 고사 전략을 쓴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스냅챗을 인수하다 실패하자 자체가 이제 기능을 도입해서 경쟁을 시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핵심은 메타가 소셜 시장에서 이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TC가 이제 보는 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억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은 사실 소비자가 메타를 선택하지 않고 왓츠앱을 선택하거나 인스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기업 하나를 선택해서 나머지 선택권을 없애겠다는 부분을 이제 제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승인된 걸 이제 인수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시 꺼내서 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메타가 인스타라든가 왓츠앱의 인수의 당시를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약간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미 승인된 인수를 되돌리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선례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시장에서 반독점 규제를 약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글로벌 반독점에 대해서 이제 공약에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판례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 인수에 대해서 최초의 법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반독점에 대해서는 이제 셔먼법이나 클레이먼법을 동원했는데 주로 실질적 경쟁 시장의 지배 남용에 대해서만 이제 맞췄으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인스타의 경우는 2012년이고 왓츠앱은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보다 훨씬 전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작지만 향후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이제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정면하는 큰 충돌 사례라는 점이고 향후에 이제 이게 만약에 되면 향후에도 이제 M&A를 과거의 거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미래 잠재적 규제 기준까지도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고요. 반독점 법리가 디지털 전환에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법원이 어쨌든 경제적 억제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어떤 중요한 어쨌든 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빅테크가 전반적인 운영을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혁신 저해형 인수에 대한 첫 집단적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다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에 어쨌든 미래의 가능성들을 제거했다라는 측면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성장 가능성을 경쟁을 통한 진화할 수 있는 독립 생태계를 저해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글로벌이 어쨌든 반독적 흐름과 정반합의 핵심 변수라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글로벌 테크 M&A가 규범이 미국 법원의 기준을 새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FTC 입장에서는 buy or bury, 그러니까 사거나 아니면 묻어버리는 그 전략을 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메타가 SNS 시장 안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재판은 누가 디지털 경제 룰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AI 시대의 경제 질서 그리고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누가 승자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재편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FTC가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긴다면 디지털 반독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는 향후에 미국 연방법이 잠재적 인수자는 경제적 억제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타는 인수나 와치에 매각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독점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M&A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이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개방형이라 분산형이라든가 모델이 규제 프레임화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빅테크가 생겨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분산형이라든가 핵심 질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플랫폼 생태계가 다국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요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능성이 좀 있는데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FTC가. 그러면 법적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메타의 과거 인수 가능성을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M&A 가능성에 대해서 강화된 사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는 법적 부담은 줄어들지만 신규 인수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 기간은 앞으로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시그널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M&A 할 때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메타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빅테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규제 상실과 디지털 질서가 이제 중앙 집중화가 될 가능성이 생각해요. 매그니피션트 뭐 7이 아니라 뭐 3라든가 5 이 정도로 아마 빅테크가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디지털 제국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이어서 5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키워드는 빅테크 회초리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메타랑 관련된 반독점 소송과도 같이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관련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도 이어가고 있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분리 명령을 둘러싼 재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랑 애플에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규제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왔을 때 마라타라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 밀월 관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강도 높은 반독재 규제가 밀어붙이는 정치 세력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게 왜 일어났냐고 잘 생각해 보면 정치 권력과 디지털 권력 간에 이제 주도 조달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나머지 행정부 내에도 있는데 이런 게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고 구글, 메타라든가 아마존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론 조작이라든가 데이터 축적이라든가 소비자 행동까지 지배하는 이런 어쨌든 디지털 통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게 정치의 어떤 권한을 플랫폼 대체를 하려는 약간 위기의식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랑 싸우려는 어떤 대상으로 기업 자체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시스템으로 이제 비선출력 권력 구조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우위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했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서열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독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삐를 당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대선 당시에 검열 이슈 갈등이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X라든가 마찬가지죠. 이제 콘텐츠 차단이라든가 알고리즘 조작이라든가 계정 정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를 자유 기반의 어떤 자유의 기업이 아니라 검열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파괴, 빅테크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 파괴자가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손익계산서를 이번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시장의 보수주의자들이 내부 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반독점은 시장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반독점하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이 표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계속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FTC가 정확하게 어쨌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적 논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철학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구조 속에서 디지털 주권 방어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 헤게모니 속에서 규제 포퓰리즘을 도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에게 충성하는 쪽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에게 뭔가 혜택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어쨌든 규제 포퓰리즘을 도구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번에 규제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누가 우위인지 서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서는 고삐를 좀 바짝 죄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 규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선택적인 강경 기조가 좀 보인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기조가 미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좀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사회 권력에 이제 이게 집중화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충성도를 약간 높이기 위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여론 통제를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권력을 위협하는 플랫폼 중심으로 권력이 이제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기술 경쟁력 기관 빅테크가 전력이 우분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오픈AI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쪽에 상당히 이제 우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기술 패권화라든가 지정학적이나 빅테크들이 우대 또는 공동화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쓰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을 약간 군사화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능성 상당히 좀 있고요.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전제로 한 MLA라든가 이제 플랫폼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정치라든가 이런 다른 정치 무기 활용이 가능성이 이제 활용한 유형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향후에 선택적 규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계속되면서 이제 트럼프 이기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계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측 불가 규제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5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비트코인 액트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말에 강력히 추진하면서 내놓았던 비트코인 액트. 일단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발효되고 나서 이렇게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지정하겠다. 그다음에 금 보유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자산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사점 이런 겁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기존 금융의 시스템과 긴장을 고조하겠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의 어떤 자산 정책에 대한 미치는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측면도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 이전 상태입니다. 상징성은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는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행정명령이긴 한데 행정명령이 뭘 사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사들인다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집행기간이라든가 매입 방식이라든가 타이밍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이런 게 없으면 행정명령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말뿐인 허공에 맴도는 약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CBDC라고 요게 이제 연준이 요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연준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반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통화로서 여러 가지 부분이 없습니다. 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항, 혁신 조치 또는 정치적 제스처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디지털 화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가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과 갈등만 일으킬 뿐이지 사실은 이게 혁신 저지라는 건 여기 어쨌든 아무런 이게 말뿐이 허공의 말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ETF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미 구조가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많아요. 사실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피델레트라든가 블랙록이 이미 자금 유입이 핵심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까 얘기했듯 말뿐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월가의 상품 구조라든가 거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부분이 좀 많고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아직 이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입 공급 축소 같은 펀더멘탈 이벤트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비트코인 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에 있는 디지털 자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이런 정책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실까요? 사실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암호화폐 문제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문역이 이제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면 리스크 자산 회피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안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면 관세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달러 유동성의 선호가 좀 증가되고 비트코인을 또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자신이 이걸 발표해놓고 관세 정책을 발표하니까 비트코인 당연히 안 사게 되고 그럼 증시가 약화됩니다. 증시가 약화되면 나스닥이 하락하고 암호화폐 동조 세력이 또 하락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채굴 환경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러시아 중동의 채굴 리스크가 또 확대되니까 또 안 사게 됩니다. 정책이 또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화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리스크를 고조가 되면 시장이 혼선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되는 현상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제 대응책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실물 경제 내에서 결제를 확산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해서 국제 결제망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자금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교역에 채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채굴 장비라든가 반도체의 어떤 이런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트럼프니까 파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비트코인을 정책 실험지대를 그러니까 경제 특별구역 같은 거를 조성해보면 어떨까, 상징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으면서 플로리다든가 텍사스 같은 데를 어쨌든 비트코인 친화구역 같은 걸 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닌 어쨌든 지방이라든가 민간 전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실패해도 부담 없는 약간 그런 테스트베드 효과를 가지면서 한 지역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미국 ETF 자금과 연관된 비트코인 시장 안정화 펀드 같은 것들을 국가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ETF 자금이 둔화되면서 정책만으로 움직이는 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지 않되 제조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약간 이런 약간 방법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안만 던지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책에 대한 일관성 없이는 일단 글로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XRP가 글로벌 결제망 스위프트와의 제휴설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현지 시간 14일 스위프트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XRP가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XRP는 최근 핵심 지지선인 2달러에서 반등하며 주간 최고가 2.23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3달러 돌파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석가 존 스콰이어는 스위프트가 7일 이내 공식 협약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 성사 시 XRP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XRP는 현재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 중이며 다음 목표선은 거래량 집중 지점인 2.6달러로 분석됩니다. 다만 RSI 지표는 매수세가 아직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추가 상승엔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매수에 앞장서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스트래티지가 최근 3,45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입 금액은 약 2억 8,580만 달러, 평균 매수가는 개당 82,618달러였습니다. 이번 매수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53만 1,644 비트코인, 누적 매입가는 약 35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단가는 6만 7,556달러입니다. 세일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다음 매수를 예고했으며 실제 발표 직후 스트래티지 주식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는 이번 매입을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해석하며 비트코인 장기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파이 네트워크를 자사 데이터 스트림에 통합하면서 파이코인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 소식을 전하며 이후 파이코인이 17% 급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통합을 통해 파이는 이더리움, 아발란체 등 주요 블록체인과 호환되며 디파이 생태계 내 활용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분석가들은 파이의 멀티체인 확장성과 자산 토큰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체인링크의 저지연 오라클 시스템은 신뢰성과 확장성을 더하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는 최근 글로벌 온램프 도입과 광고 생태계 출범 등 웹3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사용 확대가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번 체인링크 통합을 파이 플랫폼이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에 다시 한번 초대형 고래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한 이더리움 고래가 최근 미국 거래소 크라켄에 2만 이더리움, 약 32,040만 달러어치를 입금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고래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2만 이더리움 이상을 축적한 뒤 주기적으로 2만 개씩 매도해 시장 하락 압력을 높여왔습니다. 현재 이 고래는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여전히 보유 중이며 전체 수익은 약 1억 400만 달러, 수익률은 52%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또 다른 고래는 OKX에서 1,6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최근 한 주간 12% 넘게 하락했고 현재는 1,6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고래 매도세와 낮은 유동성이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장 전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관한 상호 관세는 면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좀 시장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랑 반도체는 다시 개별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발표가 될 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플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관한 종목들 오늘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강했습니다. 2주 만에 700선을 회복을 해줬는데요. 조금은 정배열로 돌아가려는 흐름인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연기금이 1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으로도 많이 담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많이 담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멘토니 어제 우리 시장 좀 좋은 흐름이었었는 거 맞을까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주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끌어가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도 기관도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매수 매도하는 부분은 역시나 코스닥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코스피는 약간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좀 틀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에 약간은 역배열로 갔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로 올라가려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은 계좌들이 코스닥 종목이 많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정책주도 거의 다 코스닥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가장 핵심적으로 코스닥이 좋은 이유는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AI 쪽의 플랫폼 쪽에 대한 기업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의 연속성을 또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시장은 더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좀 더 떨어질 만한 요소보다는 더 이상 시장이 밑으로 하방 쪽으로 떨어지진 않겠구나라고 약간은 좀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요즘 시장인데요. 코스피가 0.26%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어제 올라와서 오늘 좀 하락하려나 싶었는데 지금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0.0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추가 면제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은 일단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자는 원래는 뭐 하워드 러트닝이라든지 뭐 이런 스콘 나바니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강세론자들이 많이 하다가 지금 스콘 베세트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미국의 관세의 그런 파워가 약간은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유연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상대국들에 대해서 먼저 우선 협상자를 준 국가가 우리나라, 일본, 영국, 호주,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국가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총 5개 국가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도까지 5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관세 협상이 물론 단기간으로는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선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에게 압박을 많이 가하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이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도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알래스카 LNG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지분을 또 투자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줄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속단해서 이제는 관세가 끝났다.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우리 증시의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장에 상당히 긍정론자로서 시장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시장이 떨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전문가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저께도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장 중간에 쭉 한번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결국엔 장 끝에 약간은 플러스권으로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국이 된 거, 그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파란만장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서 2600포인트 찍을 거야, 2700 갈 거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상상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시장이 올라가고 요즘처럼 안정적일 때는 약간은 좀 불안감과 그다음에 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자, 약간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 면제, 뭐 이런 관세에 대해서 유예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물론 오늘 오전 시장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꺼풀 정도 더 벗겨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라고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철폐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인 미국 자동차들이 수혜를 가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의 유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해야 되냐면 전자제품 쪽에서도 유예를 준 거는 실질적인 LG전자와 삼성전자와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 유예를 준 게 아니라 자국 내 회사인 애플에 대해서 유예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약간 포드, GM,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시간을 좀 준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유예 기간이 뭐 며칠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90일이라든지 뭐 반년이라든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좀 더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가 공장도 증설한다고 하고 공장을 미국 내에 갖고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그 현재 공장은요. 내수 전용, 그러니까 내연기관 전용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 쪽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관세 면제에 대해서는 큰 수혜가 있지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간에 좀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추가 면제가 있구나,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야겠다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좀 지켜보셔,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은 히토류주들 좀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흐름이긴 했었는데 어제 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히토류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테마성으로 히토류가 붙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님들이 요즘 답답하시잖아요. 네. 대형주도 밑으로 내려가 있고 내가 사는 종목은 물려 있고 하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히토류 관련된 뭐 유니온이라든지 어저께 노바텍 같은 종목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히토류 관련된 뭐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이게 좀 장 시작하고 좀 다뤄볼 테지만 어쨌든 지금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 히토류라는 게 말 그대로 가공과 정제, 우리가 말 그대로 석유를 뽑아내자마자 쓸 수는 없듯이 정유 과정, 정제 과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히토류에 대해서 가공과 정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지쳐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약간 유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내 종목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더라도 절대 눈길은 주지 말자.
있다라고 의견 전달해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가공과 정제 기업들 하나 정도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LS 에코에너지 정도. 네, 좋습니다. 이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그래도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0.24%, 0.18%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속에서도 이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물론 반도체 쪽 관련해서 관세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이에 크게 굴하지 않고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는 대장주들이 함께 올라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또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면서 상승폭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과연 오늘도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어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어제의 좋은 흐름을 이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5% 상승하면서 2,464.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소폭 상승해주면서 709.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700선 지켜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장중 1%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소폭 상승해주면서 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디램 생산량의 4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강한 오름세를 보여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에서는 0.15% 약보합권의 흐름 가져가면서 34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시면 역시나 0.1% 하락하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달 중에 인천 송도의 5공장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CDMO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3%대로 올라와 주면서 5위권으로 안착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0.11% 하락한 모습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 잘 가다가 0.25%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80만 원 선에서 조금 모자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도 0.49% 하락하면서 16만 2,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는 앞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3%대 이상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관세가 추가적으로 면제 조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은 1.15%대 하락하면서 3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0.78% 하락하면서 3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다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세는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키트루다 SC가 본격적으로 미국 허가가 본격화되게 된다면 올해부터 마일스톤 유입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2%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에서는 조금 소폭 쉬어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HLB는 어제 겨우 상승해주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0.38%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HLB는 최근 자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강화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주만이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사실 보합권의 흐름에서 지나가면서 현재 28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0.14%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클래시스와는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젤 3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클래시스는 0.16%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2.34%로 좀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펩트로는 0.18%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16만 원 선에서 안착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펩트론의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그간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파마리서치도 오늘 1.6% 상승해 주면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15일 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은 했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기관에서도 선물은 매수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동차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2%, 기아도 2%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자동차들은 오늘 좀 상승 출발은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일단 자동차가 좀 끌어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근데 네. 뭐 자동차가 끌어준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어서 아무리 뭐 현대차, 기아차가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코스피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뭐 시장이 지난 지 6분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자동차 이 대표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지금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장 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발 뉴스 때문에 빵 하고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지금 제가 장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따지고 보니까 현대기아차에는 그렇게 많은 호재는 아닌 거 아니야? 결국에는 미국에 관련된 미국 자동차 업체들만 좀 좋은 얘기 아닌가? 라고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면서 뭐 HL 만도라든지 화신, 현대모비스,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다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조금은 좀 아쉬운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뭐 HL 만도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HL 만도가 만드는 조향 장치라든지 브레이크 장치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들이 세게 때려 맞으면 HL 만도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가지만 음봉으로 떨어지지만서도 결국에는 HL 만도가 오늘 가장 강한 이유가 여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어저께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피 0.24% 그냥 강보합 정도 상태로 머물러져 있지만 삼성전자는 0.62,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어저께 음봉이었지만 오늘은 0.11%로 반도체 쪽은 역시 강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뭐 언제 2005
2,500포인트를 어느샌가 깨고 내려와서 당연스럽게 2,450포인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떨어질 만한 포인트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1,44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덧 원달러 환율도 1,420원대로 좀 내려왔고요. 현재 전체적인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원화가 반대적으로 강세가 돼야 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맞고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뭐 제 욕심입니다만은 만약에 앞 글자 1,300원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오늘도 어떠한 뭐 호실적이 나와서 어떠한 기업이 좋아서 막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조용조용하게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 흐른 지 한 10분 정도 흘렀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180억 매도,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380억 매도는 실질적으로 매도를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계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팔 만큼 물량들은 거의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도 좀 관망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 드립니다. 지난주가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또 어마무시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인가? 라고 봤을 때는 언제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타이밍에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예민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지금 내가 만약에 비중을 100%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100%를 다 실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지금 늘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흔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 주체는 현재 트럼프입니다. 네, 트럼프고요. 우리가 2,2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2,4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올라왔을 때의 주체를 살펴본다면 조선, 방산, 반도체거든요. 그 중에서 섹터를 잡아가지고 내가 현금을 100% 갖고 있다면 정말로 많이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한 30%씩 쪼개서 지금은 테마를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2,400포인트, 2,450포인트 언저리에선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미국 시장에 특히나 트럼프의 입에 대해서 과연 오늘 새벽에 또 어떤 말을 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흔들지 예측을 정말 아무나 쉽사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LNG 관련해서 화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관 사업을 언급을 하면서 LNG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떴었거든요. 특히 관관, 넥스틸 관련돼서 급등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넥스틸이 거래대금 1위에 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넥스틸, 스틸, 관관 쪽으로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이제 스틸, 관관, 관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오르긴 오르는데 네. 이것도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정말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테마 때문에 같이 올라갔는데 시가총액이랑 유동 주식수가 없어서 그냥 세력 때문에 갑자기 쭉 하고 올라간 거냐 요거를 구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요. 딱 보면 지금 관관에서는 하이스틸, 넥스틸, 동양철관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같이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탄력이 좋아 보이고 하는 건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정말로 매수 매도에 강하거나 나는 정말 이런 빠른 매매에 특화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갔다가 혹여나 이제 같이 떨어지고 아니면 세력들이 팔고 나올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방금 얘기했다시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어느 정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관광 쪽을 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세아제강 지주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극저온이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 지방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철강이나 강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세아제강 지주 쪽이고요. 더군다나 세아제강 쪽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현지화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도 무풍지대로 여겨지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극저온 강관 쪽에서도 세아제강이 기술력이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보셔도 될 것 같고, 관관 쪽에서 또 다른 종목을 보자면 휴스틸 같은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휴스틸도 말 그대로 내연성 관관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고요. 물론 저 세아제강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은 없습니다만 현재 휴스틸이 발주하고 있고 휴스틸이 매출하고 있는 모든 관관의 50%에서 60%는 미국발이 많기 때문에 휴스틸 같은 종목들도 또 대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간 말고도요. 강간만 지금 가니까 이제 강간 쪽에서 집중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냥 일례로 들면은 지금 원전 쪽을 수주를 받아가면은 한전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팀 코리아, 팀 프로젝트 팀을 꾸려가지고 한전 기술이 기술을 제안하고 이제 그에 따른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기업들이 같이 팀을 꾸리는데요. 이번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한국가스공사가 프로젝트 팀을 꾸려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데리고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물론 이제 예전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알래스카 LNG 산업이 아마도 한국가스공사를 다시 한번 주가를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는 바이오주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네. 이달 말에 암학회 연구가 학회가 열린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이 의약품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단 네. 요즘에 시장, 코스닥 시장을 제가 아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기술 수출도 많았고 거기다가 의료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의료 AI 쪽에 갑자기 지금 현재 야당 대표 주자가 AI 쪽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좋았고, 거기다가 미국의 동물 실험 있죠. 쥐를 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하는 거를 폐지하자, 그 대신에 의료 AI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AI 쪽에 굉장히 많이 매기가 붙었는데요. 오늘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좀 최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좀 떨어져 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주셨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개장했을 때는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이었는데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일단은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빼는데 선물에서는 소폭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플러스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를 일단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미국에서도 러셀 2000이 반등폭이 가장 강한 모습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우리가 공약주라고 하는, 그리고 일단 첨단 산업 분야에서 좀 작은 소테마 위주로서 좀 강세를 보였고, 일단 공매도의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이고 환율도 안정화를 찾았다는 게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아도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을 보여줬었다. 일단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입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라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는 비록 조정폭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3월 말 이후에 새롭게 또 이제 입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AI가 생성된 굉장히 좋은 성장 스토리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서, 그리고 또 로봇주로도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공약에 대해서 뭐 100조 이상의 투자를 감행을 하겠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5년 2천조 얘기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좀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은 오늘도 뭐 포바이퍼라든가 DSC 인베스트라든가 일단 관련주들의 강세, 이 퓨리오사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시장은 아직까지도 테마 쪽의 흐름을 계속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반도체주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서 일시적인 이 관세 면제가 국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서 강하게 흐름을 좀 돌아세울 수 있느냐, 오늘이 굉장히 좀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굉장히 큰 힌트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이제 관세 협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장이 먼저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 발표에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다시 외국인들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뭔가 흐름을 계속 우리가 뷰를 계속 추적한다면은 국내 시장이 이제 강력한 저항대였던 61선, 121선,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됐을 때 또 일단 새롭게 이런 이 종목들이 또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저는 좀 좋게 보여지고 있는 국내 코스피 시장이고요. 앞서서도 제가 러셀 2000 말씀드렸지만 테마주 중심으로서 또 확산세가 보여준다면 이제 6월 달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자율주행의 테마도 우리가 한번은 또 미리 점 찍어서 또 테마가 시작되기 전에 또 어느 정도 길목 잡기를 보여줄 수 있는 테마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점, 계속해서 테마는 확산될 수 있다. 거기에 포인트는 첨단 산업이라는 키포인트를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수도 코스피는 그래도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플러스권 강보합 지켜주면서 2464선에서 현재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본이 16일에 관세 관련된 이야기 협상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아마 미리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걸러서 매일매일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팀 쿡 애플 CEO와 이야기 나누고 있다. 최근에 팀 쿡과 그 모든 일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관세 일시적으로라도 면세가 좀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아이폰이 가장 큰 수혜 받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LG 이노텍도 시세가 좀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빠져요. 지금 한 1.9%, 1, 2%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이폰 부품주는 일단은 시장 안에서는 관세에 대해서는 좀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업장 확장 소식도 있어서 캐파를 좀 늘리면서 아이폰의 납품을 좀 더 뭐 가속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워낙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그렇죠. 예, 멀티도 좀 싸기 때문에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2%대가 뭐 빠진다고 해서 14만 원대 정도의 주가가 좀 비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좀 슈팅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 거기서 우리가 매물대 한번 보면은 한 16만 원대 매물대가 좀 두텁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 일단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LG 이노텍하고 뭐 관련주, OLED 관련주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봐도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쉽게 손이 가는 섹터는 그러니까요. 아니다. 예,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 소부장 종목들도 많고 많이 빠져 있는 삼성전자도 오히려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유효하지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방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OLED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일단 어제 좋은 소식이 있긴 했어요. 3D플이 일단 애플을 뚫어서 폴더블 폰에 이제 전량 장착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면서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열어보니까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가 0.9%, 강보합 수준? 뉴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아쉽기는 한데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 이제 120억 YY 전망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OLED 관련주 중에는 덕산이 그래도 좀 그렇죠. 좋은데 일단 이 수급적인 모습들, 차트적인 모습들을 봐도 사실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 악재성 매물이 위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나와도 그런 모습을 주가에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시마다 비중 줄이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나 뭐 OLED나 전체 업황이 좋지 않으면 이게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비싼 섹터도 돈이 자금이 이쪽 반등 나온 다음에도 이 자금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데,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가운데에서도 OLED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동성이 가기가 이 쉽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여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유동성이 그렇군요. 필요한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OLED의 슈팅에 대한 가능성은 좀 회복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OLED나 뭐 이런 종목들까지 힘을 좀 받아가려면 시장 안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 돈의 규모도 조금 더 커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오히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가 결국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3월에 이거 알아차리고 교섭을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좀 관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약을 좀 받을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어서요. 원전 관련주 오늘 열어보니까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우진도 한 1%, 효성중공업도 3%, BHI도 1.3%대 강세는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원전 그 체코 관련해서 결과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브레이크 좀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악재는 악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일부 원전주들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공약 중에 제일 이제 에너지원 중에 그래도 베스트가 원전이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그렇죠. 가동하려면 뭐 태양광이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풍력보다는 원전이 24시간 가동률도 좋고 탄소 배출권도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원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체코 두코바니가 계속 미뤄지긴 하는데, 원래 저는 이제 체코 두코바니가 거의 이제 최종 협상을 3월 말에 거의 기정사실에, 왜냐하면 한수원에서 체코의 특별팀을 계속해서 이제 그 특사로 내보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제 흐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K 이제 코러스에 대한 출범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에서 맞고, 그리고 국내 이제 원전 그룹주들은 오히려 뭐 다른
비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원전 수주를 계획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제 구체화되는 네. 흐름인 것 같아서 일단 수급이 붙기에는 조금 힘든데 그 와중에서 현대건설이 이제 시공사 쪽으로 본다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고리가 좀 있어서 이제 현대건설 주가를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차트적으로 정배울 흐름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흐름과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주 쪽에서 관련된 관세 여파에 좀 이제 무관한 모습들 보이면서 오히려 원전주 가운데에서 그나마 현대건설이 조금 그러네요. 더 이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예를 들어 뭐 한전기술의 워낙에 수급적 이슈와 주가 변동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민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매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높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현대건설 차트 일봉상 열어보니까 지금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가고 있네요. 5일선 타면서 그림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도 꽉 찬 양봉으로 일단 그림 그려졌습니다. 차트상으로 1.5% 상승불 켜면서 39,2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드립니다.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또 강관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 사이에 권한대행 사이에서 LNG 관련한 이제 한미 화상 회의가 있을 거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물론 너무 좋은 소식인 거 알겠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근데 사실 대표님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보는 게 지난해 있었던 대왕고래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근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일단 약간의 기대감은 여기다 걸어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보다는 그냥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냥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한 접근 이걸로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민간 뭐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60조 이상의 프로젝트고 가장 적극적인 데가 이제 대만이잖아요. 대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가 걸려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를 먼저 한다고 했고 거기 일본, 한국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뭐 국내 관광주들 오늘 이제 한동안 좀 쉬었다가 넥스틸 같은 경우는 20%대 강세, 전고점 일단 돌파하는 흐름, 네. 동양철관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일단 월별 수익률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60%가 넘어섰습니다. 일단 지금에서 신규 접근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나마 좀 남아있는 룸이 남아있는 쪽을 보면은 그래도 뭐 신스틸이라든가 KG 스틸 이런 이제 영업이익이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앞서서 우리 이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미국 현지화 전략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신고가 종목 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라서 저는 일단 철강 쪽은 조금 갖고 계신 분의 대응의 영역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손절가를 정확히 지키셔야 한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상위 테마 중에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살짝 언급해 주셨다시피 어제 외국인이 수급이 좀 체크가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3월 27일까지 딱 들어왔다가 전량 매도였다가 어제 다시 한번 4월 14일자로 매수로 종가상으로 확인이 좀 된 상황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계속 잘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붙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엔진 쪽도 같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엔진은 중국 선박이든 뭐 미국 선박이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한화 시스템은 기관 쪽에서 1위 종목, 외국인 쪽에서는 3위 종목으로 공통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신에 LIG 넥스원을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발표를 다음 주에 한다고 했다가 이번 주에 한다고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혼선이 좀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서 도대체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이 1분기에 워낙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 근데 봤더니 또 시장에서는 2분기 그러면 1분기에 뭐가 좋았나 보니까 갤럭시 S25 때문에 좋았는데 그럼 2분기에는 그런 좋은 더 모멘텀이 남아있나? 계속 의문점을 가지는 레포트들이 또 나왔는데 네. 저는 반대로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우리 이 코너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건데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거든요. 언제 사? 그러면 삼성전자를? PBR이 그럼 0.9배에서 안 사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탈했어요. 그러면 네. 살 수 있을까? 지금도 못 사는데 또 4만 원 얘기를 또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 5만 원 중반에서의 슈팅은 무조건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우리가 예상치 지금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2분기에. 왜냐면 이제 뭐 디램 같은 경우는 레거시 DDR4 16기가가 계속 램 가격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이게 공급이 감소되든 수요가 많아지든 일단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하드 데이터 수치가 좋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흐름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덤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는 이미 수급이 외국인들이 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저께도 일단 5만 5천 원 근처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관세 이슈가 만약에 품목별 관세가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고요. 뭐 일단 KB증권에서도 삼성전자 TP가 지금 8만 9천 원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괴리율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9천 원대면은 이제 계산이 거의 한 70%? 그죠?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괴리율이 있거든요. 뭐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뭐 PBR 얘기했지만 PBR 싼 종목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삼성전자의 PBR은 역사적 저점 부근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다 같이 좀 같이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의 매력은 네. 사실 현대차가 지금 배당 수익률 제가 따져보니까 5%대가 넘어가는데 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발표 안 했고 자사주 소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배당률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지금 아니면 언제 사로 정리를 해주셨고 KB증권은 지금 보니까 82,000원 제시가 됐네요. 매수 의견과 82,000원인데 82,000원이어도 여전히 룸은 지금이 56,000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에 대한 룸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 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엔진을 양쪽에서 모두 다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기사 보면 국제해사기구에서 온실가스 감축 조치에 의결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환경이라는 게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저는 좀 들어서 이게 더 갈 수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모순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냥 핵심은 그래도 조선주에는 당연히 좋은 모멘텀적인 재료이고 거기서 이제 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많이 나왔지만 더 갈 수 있는 기폭제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일단 중국이 못하는 듀얼 엔진을 한국이 거의 많이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이 STX 엔진, 하나 엔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가 HD 현대 마린 엔진인데 고점에서 좀 하락폭을 보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 솔루션이 고점에서 낙폭이 조금 있다가 회복을 크게 못했거든요. 근데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제 마린 엔진 같은 경우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비스 AI 관련 이제 우리가 그 AS 관련 사업이 워낙에 이제 HD 현대 그룹 쪽 이 캐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HD 현대마린 솔루션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관련주들은 조금 더 우리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500톤 이상급으로 온실가스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서 이 선주가 부담하는 이런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톤당 15만 원 수준 이상까지 계속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지금 중소형 이제 중고성가라든가 그리고 신조성가 국내산의 이 선박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도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밸류를 주가가 높게 줄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싱가포르 조선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도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 추가 M&A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 쪽은 가격에 대한 밸류보다는 일단 성장성에 좀 더 우리가 점수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아마도 유동성에 붙을 수 있는 조선이라다가 방산 쪽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신규도 오케이예요? 조정시 매수 관점이니까 조정시 일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고점에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대까지 조정받는다면 접근해서 또 보유보다는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했을 때 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워낙 부담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가격이 네. 좀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조정 시에는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 아침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단에 한정해서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이다 하더라도 일단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뉴욕 시장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3%대, 기아도 3.2%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됩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인데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율주행까지 같이 껴서 좀 본다면 어제 머스크 CEO가 로봇택시로 테슬라의 시총이 5조 달러로 커질 수 있고 옵티머스 로봇까지 단다면 테슬라의 시총이 25조 달러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게 된다면 자율주행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 지금도 한 번쯤은 주가 체크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은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바이오주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면서 알테오젠도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3.5%, 삼천당 제약은 그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지만 펩트론도 오늘 9.6%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5일에서 30일 이제 AACR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벤트를 앞둔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도 함께 시간이 허락한다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점검을 좀 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섹터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라도 네. 제가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는 시초가 뭐 성화이텍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호재성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시초가에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4일, 5일 날 있을 실적 발표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사실 이제 관세 타격감은 2분기부터 이제 우리가 예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2분기 이후부터. 네. 그래서 지금의 현대기아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를 중심으로 해서 캐즘을 계속해서 잘 극복을 해나갔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중에서 좀 문제가 됐던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제외하고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은 좋았었고 북미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카 매출이 계속해서 좋았다는 점을 우리가 부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제 멀티플이 한 3배 정도 이제 3배 정도쯤에서는 저는 현대기아차가
단기간에 이제 연 기준으로 한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슈팅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아까 언급해드렸고 현대기아차 정도는 일단 저점에서 매수 구간에 돌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아까 이제 일시적인 이 관세 면제라고 했는데 네. 미국의 손해를 볼 만한 흐름들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아예 0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좀 우리 예상보다 많이 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실적 발표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현대차도 기아도 모두 다 3%대 강세는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외국인이 내리 팔았어요. 근데 4월 10일에 하루 사고 그리고 4월 14일 어제도 다시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어쨌든 이렇게 포지션 변화가 좀 생기게 된다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8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저는 이제 우리가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이라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좀 뭐 뼈아픈 하락률이 뭐 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신규의 종목을 편입을 이제 대형주 위주로서 워낙에 이제 대형주들도 반등 시에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현대기아차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글로비스 정도라면 우리가 신규로 접근해 봐도 될 만하다. 글로비스는 뭐 기존에 알다시피 지배구조의 상단 그리고 미국의 현재화 전략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로 보면 현대글로비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주가의 수준에 와 있다. 거기에 모비스까지. 그래서 일단 현대기아차에 조금 거부감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글로비스나 모비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티그룹에서 좀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아는 아직까지 외국인 수급이 어제 기준까지 봤을 때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내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일단 매수 상위 창구에 골드만삭스랑 UBS가 이름 올리고 있는 건 체크가 좀 되고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있었던 로봇주 좀 보겠습니다.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한다라는 건 제가 어제 언급을 좀 드렸고 2030년까지 1조 원가량 민관이 함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대선 앞두고 정책 관련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그럼 로봇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줬다면 지금 구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강세 나타내는 게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네. 지금 10%대 아까 이제 뭐 10% 이상까지 반등을 강하게 주다가 어제 이제 그 김민표 대표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두산도 뭐 적극적인 M&A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제 그 부서 네, 신설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레인보우도 지난주부터 25만 원 이제 강력한 지지선 바탕으로 해서 반등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자동차와 연관지어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메타플랜트가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 건사 로봇 거기서 이제 이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메타플랜트에서 지금 직원 수가 1,000명이니까 100대당 1명꼴로 지금 뭐랄까요 생산성이 그래도 굉장히 완화됐는데 울산 공장을 예를 들면 44대당 1명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화 때문에 벌써 인력의 감축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로봇주라고 하는 뭐 관련 현대차 그룹에서는 클로봇이 보스턴 다미나이스와 관련된 연관고리가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오늘 한 4%대 클로봇도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기업과의 M&A와 관련된 시도가 있고 거기에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흐름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중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난 뒤에 하락을 했지만 네. 개별주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단 관련 이제 개별주의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다가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정책적 기대감이 로봇주에게도 뭐 팔을 뻗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AI에서 지금 피지컬 AI까지 이제 관련주에 대한 육성 기대감이 좀 더 강력하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이제 담아도 수익률에서는 재고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레인보우가 지금 콜옵션 35%대 네. 정도잖아요. 58%까지 담을 수가 있으니까 추가 콜옵션 기대감까지 나와준다면은 레인보우가 지금 5조대, 두산 로보틱스가 한 3조 5천억 원대 정도인데 아마 두 종목 중심으로 봐도 저는 수익률 기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로봇주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 그리고 플러스로 정책 기대감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 대장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0.18% 상승하면서 28만 4천 원 선에서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체크되고 있네요. 오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시작했지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다행히 플러스권 찍혀 있는데요. 이 매수 규모가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